그래서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나 KA 살 건데 뭐 사면 좋아 라고 하면은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 유튜브 제목 나온 것 같은데요. 누군가 K8을 묻거든 하이브리드를 보여줘라. 가격적으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 가격을 넘어선 다양한 혜택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K8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공도로 나갈 예정인데요. 와, 주차장 빠져나오는데 생각보다 이 차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확실히 5m를 넘기는 큰 차체의 위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지금은 엔진의 힘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만 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기차 소리 있잖아요. 하는 우주선 소리 같은 사운드가 귀를 간지럽히면서 부드럽게 그리고 매끈하게 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승에 나오다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정말 오랜만에 느낀 신차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브리드 소리가 생각보다 좀 더 크게 들리네요. 아예 무음이면은 좀 낯설기도 하고 어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이브리드 사운드를 인위적으로 키운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살짝 거슬리긴 하는데 곧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안 나면 더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운 게 시트 포지션이 높은 건지 아니면은 차고가 낮은 건지 머리 공간이 생각보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앉은 키가 좀 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손바닥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밖에 생기지가 않네요. 이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시트 포지션을 조금 더 낮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제가 일부러 이 시승 코스와 조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도심 연비, 막히는 시내에서 어느 정도 연비가 나올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에서 서초역을 한번 찍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역을 가면서 연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조금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엄청나게 막히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도심주행 연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분 정도 돌았는데 15.8km/L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직 도심 복합 연비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8분 동안 7.4km를 달렸는데 연비가 지금 17.2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꽤 막힌 도로를 달린 건데도 불구하고 복합 연비 수준의 연비가 나왔다라는 거는 꽤나 이 차의 효율이 그만큼 좋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하니까 연비가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5분 동안에 6km 조금 넘게 왔는데요. 연비가 22를 넘겼습니다. 그 파워트레인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모터의 크기도 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조금 더 고속에서 버거워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저속부터 고속까지 효율을 이어나가는 것 같아요. 저속은 물론이고 막히는 도심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쭉 달릴 수 있는 쭉 뻗은 고속도로에서도 성능이 받쳐주면서 연비까지 좋은 그런 시너지가 만들어진 거죠. 와, 제가 지금 13분 동안 10.6km를 달렸거든요. 근데 연비가 27.1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막히지 않는 고속주행을 했지만 연비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평소대로 운전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차의 효율이 그만큼 좋다라는 방증인 것 같습니다. 자, 연비 리셋 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8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세대가 나왔을 때부터 2세대, 3세대로 이어질 때까지 항상 큰형님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죠. 바로 그랜저죠. 지금 당장이야 K8이 이름도 바꾸고 다양한 첨단 사양, 편의 사양들을 넣으면서 그랜저보다 상품성이 좋아졌지만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되죠. 그랜저가 풀체인지가 되면 또다시 전세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간극을 좁혀놔야지 합니다. 사실 그랜저 말고는 경쟁 모델이 딱히 없어요. 뭐 수입차랑 경쟁할 것도 아니고 뭐 임팔라나 SM7 같은 차들은 사라졌잖아요. 오직 현대차 그랜저만이 K8과 경쟁을 할 텐데요. 그 상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뭐 2.5 가솔린이나 뭐 이런 3.5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랜저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뭐 파워트레인에서도 큰 변화가 없고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뭐 차체가 커졌다고는 하나 그랜저도 이미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뭐 전장이나 휠베이스에서도 그렇게 압도적인 격차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에서는 확실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했잖아요. 처음부터 하이브리드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고려한 모델의 플랫폼 차이는 분명히 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량화, 그리고 배터리의 위치, 그리고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적용 등이 K8 하이브리드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앞선 그런 점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행 성능에서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효율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그랜저는 2.4 자연흡기 기반의 하이브리드인데 훨씬 더 앞선 파워트레인이 K8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터보 엔진이잖아요. 배기량은 1.6리터급으로 그렇게 크진 않지만 터보 차저가 들어가면서 토크가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80마력에 27토크를 엔진이 기본으로 내주고요. 여기에 모터가 합류되면서 60마력 그리고 27토크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스템 출력은 한 230마력까지 올라가고요. 시스템 토크도 한 36토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4 자연흡기 엔진 기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 성능에서도 당연히 앞서고요. 효율에서도 훨씬 더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살짝 3세대 플랫폼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플랫폼이 바뀐과 동시에 배터리 시스템도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12V의 납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하지만 K8 하이브리드에서는 납 배터리가 사라지고요. 대신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에 사용되는 12V 납 배터리를 없애버리고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에 추가로 12V 납 배터리가 하던 역할을 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효율도 좋고 가벼워요. 납 배터리가 사라진 만큼 차체도 가벼워지고요. 그만큼의 공간이 추가되면서 트렁크 용량이 9리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총 무게를 보면은 대단한 게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뭐 1675kg에서 이제 1725kg까지 자꾸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차보다 한 50kg 정도 가볍습니다. 50kg가 가볍다라는 것은 그만큼 연비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연비가 좋아진 걸 보고 혹시 배터리 용량이 커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전기모터 효율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개선됐고요. 이런 부가적인 효과를 통해서 연비를 한 1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그랜저 하이브리드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그랜저는 별로고 K8이 좋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운 차가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실내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 모델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모델의 리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계기판 정도가 다르네요. 차지, 에코, 뭐 파워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맞는 계기판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 자리에는 회전수가 있는데, 회전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배터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금 내 상태가 충전인지 효율인지 주행인지 이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하이브리드 전용 계기판이 들어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이 바뀌었다는 것, 엔진과 모터가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효율만 좋아졌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꽤 제법 경쾌하고
재빠르게 주행을 이어나갑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원래 제가 느끼는 고정관념은 K7 그랜저는 좀 약간 물컹했거든요. 물컹하고 뭔가 좀 말랑말랑한 그런 주행감이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좀 더 쫀쫀하고 탄탄한 주행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차체가 5m가 넘잖아요. 그리고 무게도 1600kg을 훌쩍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발할 때의 가속력, 그리고 추월할 때의 가속력, 그리고 멈출 때의 안정적인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사실 차체가 크다 보니까 주차장 나오고 이럴 때는 좀 불안불안한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일반적인 도로를 달릴 때는 이 차가 5m나 되는 그런 차였어? 준대형급 세단이었어? 라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되면서 이렇게 좋은 주행 감성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으로 개선이 됐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이제 2.4 자연흡기 베이스에서 1.6 터보 베이스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모터 성능도 더 좋아졌고요. 거기에 스티어링 휠이 렉 타입 RMDPS가 적용이 돼서 뭔가 운전자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옵션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차 사시는 분들한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꼭 추가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제가 가격을 봤더니 90만 원이에요. 하지만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는 90만 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저는 무조건 추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런 울퉁불퉁한 도로의 상황을 정말 기민하게 받아들이고 차체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스티어링 휠도 만족스럽고, 그리고 차체 거동도 만족스럽다 보니까 차에 이런 주행 감각이 매우 안정적인 게 느껴져요. 실제로 몸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너무 칭찬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도심의 일상적인 주행,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도 제한속도 이내의 주행에서는 저는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막 이리저리 막 급격하게 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지날 때도 별다른 스트레스를 운전자에게 주지 않아요. 사실 제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카메라도 봐야 되고, 머릿속으로 무슨 얘기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행에 평소만큼 신경을 이렇게 못 써요. 못 쓰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승차감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차의 주행 능력이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트림 기준으로는 3,700만 원부터 4,300만 원까지예요. 여기에 풀옵션을 더하면은 가격은 5천만 원까지 뛰어오릅니다. 절대 저렴한 가격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새로 나온 전기차들이 이런 자동차들의 가격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오닉 5나 EV6가 K8처럼 고급 모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배터리와 이런 모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막 6천만 원을 육박한단 말이죠. 물론 보조금을 받으면은 뭐 1,000만 원 정도 저렴해지지만요. 그래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 돈 주고 아이오닉 5나 EV6를 살 바에는 차라리 K8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고 말이에요. 왜냐면은 차도 더 크고 고급 모델이잖아요. 첨단 사양도 더 많고 각종 편의 사양도 더 많고요. 게다가 연비도 좋잖아요. 리터당 18km를 달리는 준대형 세단이라니 할 말 다 한 거죠. 남는 돈으로는 기름값에 투자를 하셔서 연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달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옵션표를 좀 살펴봤는데 2열 통풍 시트가 빠졌어요. 2열 통풍 시트 있는 차는 진짜 고급차거든요. 수입차 중에서도 뒷좌석에 통풍 시트 있는 차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K8 고급 트림에는 뒷좌석 통풍 시트도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그 옵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넣을 수는 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뒷좌석 시트 아래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쿨링 시트 기능을 넣으려면은 뭔가 좀 구조도 살짝 바꿔야 되고, 뭐 와이어링 작업도 새로 해야 되는 등 이렇게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심한 끝에 통풍 시트를 넣어서 가격을 올리느니 차라리 가격을 낮추자 라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찐연비인 것 같아요. 찐연비. 아까 제가 도심연비와 고속연비를 살짝 체크를 해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리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운전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름 연비 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한 17.5가 나오고 고속에서는 막 23, 24, 25까지 막 나왔었는데, 지금은 리뷰를 하느라고 진짜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계속 달렸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44분을 달렸고 겨우 11.4km를 주행을 했는데 연비가 15.7이 나왔습니다. 물론 도심 복합 연비보다도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한 16.9, 뭐 17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5분 동안 11.6km를 달렸습니다. 엄청나게 막혔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km를 훌쩍 넘는 연비가 나왔다는 거는 이 차가 진짜 효율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하이브리드를 한 단계 뛰어넘은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막 삐리리 막 욕을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 정도가 지났네요. 그 10년 동안에 현대기아차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10년이면은 강산도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 10년 동안 현대기아차에서는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노력의 결과가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탄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당장 만약에 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뭐 K8이 아니더라도 1.6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된 모델 중에 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효율 면에서도 성능 면에서도 동시에 만족시키고 있어요. 기아차가 K7의 이름을 K8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뭐 나쁘게 말하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겁니다. 기존에 있던 3579 라인업을 바꾼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애매해졌죠. 5 다음에 8로 이어지니까 그 중간에 있는 6, 7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애매한 숫자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차고, 기아차에서도 목숨 걸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입니다. K5는 해냈어요. 3세대 모델만의 소나타를 제압하고 중형 세단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죠. 과연 K8이 그랜저를 누를 수 있을지, 누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쫓아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비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12분 동안 주행을 했고요. 21.1km를 달렸습니다. 이때의 연비는 16.2가 나왔네요. 와, 진짜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 차의 평균적인 연비, 보통 연비가 그만큼 좋다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네요.